자, 60페이지 25번 문제부터 풀게요. 자, 60페이지 25번 문제예요. 자, 국토교육 국상 용도구역,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개발장구의 지정구역은 국토교육 분양가이다. 맞습니까? 네. 2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구역은 누구죠? 시도지사이고, 국토교육 분양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언제?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정,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구역은 국토장관이 결정할 수 있죠.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비지 않은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틀렸죠.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행비지 않은 그리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정하게 됩니다. 그때 따로 정한 법이 뭐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번이 정답이 되죠. 수단자원보호구역의 지정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은 도시공원관리구역의 결정권자 맞습니까? 네, 결정권자. 정확합니다. 밑에 해설을 참고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번부터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련 문제인데 일단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개요 설명을 잠깐 드리고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네, 앞을 보시죠. 그 용도구역 중에서 단독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나머지는 종합적인 문제에만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서울 강남이고 한전부지였죠.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 한전부지. 이 한전부지는 한국전력 본사가 있었고요. 그 땅을 한전부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갔다 그랬죠? 한국전력 본사 건물이 강남에서 저기 나주 혁신도시로 가버렸죠. 나주 혁신도시 건설할 때 그 예산이 이제 엄청 수십조가 들어갔겠죠. 이렇게 수십 조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 나주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비상값으로 매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비상값으로 매각하는 방법은 이 한전부지를 구입했을 때 이 지역의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서 제도적으로 개발을 보장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용도 구역이 신설된 거예요. 6, 7년 전에. 네. 자, 이렇게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지정된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떠난 이 강남의 한전부지는 개발 입지 규제가 최소화됩니다. 말로 합니까? 제도로 보장합니까? 제도. 이렇게 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이 수립돼요.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규제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규제가 완화가 보장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걸 누가 받았다 그랬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당시 언론이 시가 5조, 6조로 평가했는데 입찰에 참여해서 10조를 질렀다 그랬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10조에 이걸 산 거죠. 사서 여기다가 양재동에는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업무용대 빌딩을 여기다가 다시 짓겠죠. 현대 비즈니스 센터 해가지고 이제 빌딩을 올립니다. 업무용도죠. 업무용도. 이게 아파트 주거용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제1롯데월드처럼 주거용도 들어갑니다. 평당 1억 정도 하겠죠. 아파트 분양가가. 제1롯데월드의 주거용도 분양가가 한 6, 7천 정도 분양됐으니까 여기도 한 1억 정도 되겠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한 200평 정도, 200억 정도 있으면 아파트 하나 창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특 1급 호텔 들어갑니다. 숙박시설이죠? 가정한 겁니다. 숙박시설 들어가죠. 숙박시설 들어가면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니까 지하에 위락시설, 카지노 들어가겠죠?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다 들어가겠죠. 백화점 판매시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아마 분양하겠죠. 백화점 들어갑니다. 판매시설. 문화,
컨벤션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입지규제 최소구의 지정 목적, 도시적에서 토지용이 복합적이죠. 복합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고, 그리고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그리고 해당 지역의 도시 정비가 촉진되겠죠. 도시적에서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지역 거점 육성, 도시 정비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도시공관리구로 전부 결정고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도시공관리계획에 의한다. 그 도시공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 중 누가 제외되죠? 시장, 군수는 제외.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권자 됩니다. 지정 목적도 금방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인데, 그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첫 번째, 이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별 종류를 늘립니까? 줄입니까? 늘립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건축의 용도, 종류, 규모를 완화해 줍니다. 제도적으로. 행정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용도별 종류를 늘려주는 거죠. 업무, 주거, 위락, 판매, 문화, 위락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용도, 종류, 규모를 늘려준 거잖아. 그 다음에 건축의 규모가 커지려면은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를 해줘야 되겠죠. 100층 업무용대 빌딩에 4차선 도로 많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면은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도 행정계획으로 보장해줘야 되겠죠. 필요하면은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결정해 줄 수도 있어요. 파격적이잖아. 이런 것을 말로 보장합니까? 행정계획입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이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까지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시가 5조 6조로 평가된 것을 10조로 질러버린 거죠, 현대가. 지정권자, 지정 목적,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내용 등을 다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어디에 지정할까? 지정 대상. 이거는 문제로, 한 문제 통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지정 대상 등을 수험 준비하시면 돼요. 교재 같이 볼까요? 27번. 국토교육법상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대상지는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동그라미. 도시군 관리계획하면 틀려요. 도시군 기본계획상 줄 거죠. 도심과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은 지정 대상지가 될 수 있죠. 줄 거죠. 철도, 역사, 저 뒤에 등, 철도, 역사 등 줄 거죠.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까지 줄 거죠. 철도, 역사 등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지정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개 이상 하면 틀려요. 몇 개 이상? 동그라미에 3개 이상.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10km 하면 틀리겠죠. 3개 이상 1km 이내 외워놔야 되죠.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녹지지구로서 개발이 시급한 지역 틀렸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아니고요.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제도법상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에요. 해설 내려가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제도법상 줄 거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과 상업지가 아니고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까지 줄 거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시급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지정 대상지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발표하고 외워놓고, 그 다음에
5번 죽겠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게 정답 결정 한번 했었어.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걸 외워야 되죠. 지금 입지규제체소구역 지정 대상 5개 책에 교재에 나와 있는 통째로를 이 문제로 옮겨둔 거예요. 정답 몇 번이었죠? 4번. 4번 대신에 노후분리한국지 밀집화에서 정비가 시급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 입지규제체소구역 안의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아까 2번에 봅니다. 동그라미 하죠?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용도, 종류, 규모 동그라미. 3번에 급별 용적률 높이 동그라미. 4번 줄 거죠? 용도지역, 용도지구도 지정 변경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도시공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5번 제일 끝에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내고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정답이 1번인데 1번은 어디서 봤죠?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28번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비교해야 됩니까? 지구단위 계획 내용과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 내용을 비교하여 복습할 것. 자, 넘어갔습니다.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까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올해 출제 가능성이 유력하죠. 90% 이상. 29, 30, 31, 32, 33이 올해 출제에 반영될 확률은 90% 이상 나와요. 그냥 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게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문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핵심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그리십시오라고 했고 그림을 못 그리면 사진 찍어서 외우라고 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복습할 테니까 필기는 최소화하시고 필기를 안 하고 이제 이 조문을 좀 이해하고 익숙하게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드시고 앞에 집중하시고 연필은 조용하게 놓고 쓰려고 하지 말고 외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꼭 필기가 필요하면은 제가 안 지울 테니까 제가 나가면은 사진 찍고 아셨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이해하고 외우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필기는 이제는 그만. 많이 썼어요. 앞에 보시죠. 이제 연필 놓으면은 이해가 보이고 익숙해져요. 집중하십시오. 한 필지, 한 개의 대지. 한 개의 대지.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의 한 개의 대지가 땅 샀는데 2개의 용도에 걸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땅 샀는데 진짜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 땅을 샀는데 2개의 용도에 걸치게 된 거죠. 여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쳤고요. 나머지 준주거지역의 1000제곱미터 중에서 300제곱미터가 준주거지역에 걸친 거죠. 한 개의 대지를 샀는데 2개의 용도에 걸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집 지을 때 어떤 용도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집을 지어야 될지, 또 건축자는 어떤 용도적의 건축 제한 규칙을 적용할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걸 외워야 돼. 한 개의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둘 중 작은 면적이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이걸 외우라니까. 이걸 조문을 못 외우고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제 접근 자체가 안 돼. 제발 이 조문을 외워야 된다니까. 10번씩. 한 개의 대지가 2개의 용도지에 걸치면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이 대지에 집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뭘 정하죠? 이걸 대답을 못하면은 이런 문제 접근을 못해. 이 대답이 가능해야 된다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이에요. 가중 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준해서 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가중 평균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구하죠? 그 생각하지 말고 조문을 외우라니까. 구하는 것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만 딱 보면 돼. 공식도 필요 없다니까. 한 번만 보면 돼. 한 번만. 쉬워요. 제가 아는데 쉬워.
저 학교들 수학 못했거든. 그럼 제가 하면 잘 쉬운 거라니까. 알겠죠? 네. 가중평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집 지을 때 건축 제한은 어떻게 되죠? 이걸 말을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지금 공부 양이 작아서 그래.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지역이야. 둘 중 가장 넓은 지역이 뭐죠? 일종. 이 천정도 대지 전부가 법적으로는 일종 일반 주거지에 적용이 될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거야. 준주거지역 300제곱미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취급하는 거야. 집 지을 때는. 일종 일반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지역. 이걸 못 외우냐고. 이게 암기가 안 되면 문제 자체에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 외우고 있으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자격증 받으시는 분들이. 참으로 답답할지어다. 이거 좀 외우라는 거죠. 건폐가 용역이론 가중 평균값 적용,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용도적 기준을 적용한다. 됐습니까? 이 조문 자체가 시험 나온다는 거야.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은 많이 높지 않아요. 자꾸 쓸데없이 가중 평균값이 뭘까? 뭐 이런 거 국제가지 말고 이거 자체도 외우라고. 건폐 용역이론 가중 평균값,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용도적 건축 제한을 기준 적용한다. 단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씩 용도적에 걸쳤는데 집중하세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씩 용도적에 걸쳤는데 도로 경계선에 따라서 쭉 상업지역이야.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 있죠. 여기 일반 상업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에 500정도 걸쳤고요. 위에는 준주거지역이고 나머지 준주거지역에 1000제곱미터 걸친 거죠. 그러면 한 개의 대지 1500제곱미터가 땅 샀는데 일부는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에 걸친 거야. 이때는 기준이 얼마죠? 660제곱미터. 그러니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 나오면은 660을 기준으로 해서 둘 중 작은 면적이 얼마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똑같아. 이 대지에 집 지을 때 건폐 용역률은 가중 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죠. 가장 넓은 우리 준주거지니까 이 1500제곱 대지 전부는 준주거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은 건축할 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도로변에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 딱 나오면은 기준만 얼마? 660 정도 바꿔주고 660부터 이하가 있으면은 건폐 용역률은 건폐 용역률은 가중 평균가. 건축자는 가장 넓은 지역을 적용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안 잊어버리면 자격증을 주는 거잖아. 여기에 특례가 있어. 이 특례를 외우라니까, 통째로. 여러분, 합격의 비법은요, 공부 능력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학교들도 공부 1등부터 60등까지 다 공부 능력은 개인별로 다 다르거든. 자기의 능력에 맞도록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어떤 합격 설명에도 그게 진리 아닙니까? 서울대교 갈 정도 머리가 좋으신 분은 1시간만 공부해도 될 거고, 하루에. 그죠? 저처럼 이제 서울대 갈 능력이 안 되고 지방대 출신들은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하루에. 그런 거죠. 그러면 합격하는 거죠. 특례, 첫 번째. 특례 외우십시오, 이걸.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두 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쳤죠. 근데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은,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첫 번째, 건축물이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쳐버리면은,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대지 규정이 적용된다. 고도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이 적용되면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그럼 아까 고도지구는 이렇게 배웠잖아.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도시군관리구로 결정고시 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가 5층으로 결정고시 됐다면은 이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 기준이 적용되니까 이 건물은 고도지구에 걸치지 않은 이 밖의 건물도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됩니까? 5층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는 거라. 그리고 이 대지에도 고도지구 기준이 적용되니까 봐요. 이 대지에 고도지구에 걸치지 않더라도 이 대지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은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됩니까? 5층 이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도 고도지구 기준이 적용되니까 이 여기다가 고도지구에 걸치지 않게 건축을 하더라도 5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 거야. 앞으로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건축물의 일부라도 고도지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뭐죠?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네. 두 번째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에 걸쳤는데 그 다음에는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죠? 방화지구, 이 두 개만 허용되잖아. 특례는 고도지구와 방화지구에서 허용되는 거야.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일부 걸쳐버리면 그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할 때는 화재를 예방해야 되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무슨 구조로 합니까? 견딜내 불화, 내화 구조로, 즉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를 건축해야 돼. 그러니까 건물이 일부만 방화지구에 걸쳐도 건물 전부를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기준이 적용되니까 건물 전부를 무슨 구조로 해야 됩니까? 내화 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를 건축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지는 봐. 대지에는 방화지구 기준이 적용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여기는 내화 구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럼 두 그림의 차이가 뭐죠? 건축물이 고도지구를 치면은 건축물 모두와 대지까지 고도지구 기준이 적용되지만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을 치면 건축물만 방화지구 기준이 적용되고 대지는 방화지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구별하면 자기점 준다니까. 근데 방화지구하고 그 밖의 용도지역 사이에 무슨 벽으로 구획됐죠? 방화벽. 한번 봐요. 막을 방지에 불났잖아요.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 설치됐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방화지구 안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밖의 건축은 방화벽으로 막아뒀으니까 안전하잖아. 그래서 방화벽으로 구획된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화 구조로 건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시험 이렇게 나와요. 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에 관하여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한다. 옳겠습니까? X. 건축물과 대지에 관하여 틀렸죠? 대지는 방화지구 기준이 적용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걸 넣으면 들어가는 거야. 건축물 전부에 관하여 방화지구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OX? O.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OX? X. 그 연습하면 시험 친다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방화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만 외우면 되잖아. 그러면 경관지구에 걸치면 상관없잖아. 그죠? 도지구에 걸쳐도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때는 원칙대로 330을 따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면 면적 규모를 따지 안 따져?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물 전부하고 대지는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세 번째, 한 개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지를 걸치면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가 녹지 지역에 700제곱미터, 그 밖의 용도 지역, 준주거 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친 거죠. 원칙대로 하면은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니까 집 지을 때 건평형 용률은 가중 평균값이고 건축조는 가장 넓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한 개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은 각각의 용도지역, 각 용도지역이야.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다면은 녹지 지역이 딱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뭐죠? 각각의 용도지역이죠.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녹지지역 700제곱미터는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그 밖의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3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앞으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들에 걸쳤다라고 나오면 머릿속에 뭐죠? 각각의 녹지지역 딱 보이는 각각의 핵심이야.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은 각각의 그 부분이 동그라미 되어 있다니까. 수업할 때 동그라미 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보세요. 근데 한 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00제곱미터고 준주거지역에 걸친 면적이 700제곱미터일 수도 있죠. 잘 들으세요. 한 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둘 중 작은 면적이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에 걸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죠. 여기 집 지을 때 건평형 용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자는 그중 넓은 준주거적 기준에 의해서 330도 이하인 녹지는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330도 이하인 녹지 지역이 걸치면은 넓은 용도적 기준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또 녹지 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미관지구, 방화지구에 걸칠 수 있죠? 녹지 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친 것도 또한 같다. 즉 녹지적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도 또한 같다니까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지정되고 녹지적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도 또한 같다니까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를 나중에 봐. 이제 이 부분이 좀 낯설었던 분은 오늘 오후에 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오후에 이걸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한 2번만 반복하면서 연습하시면 확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서 또 한 문제 잡았잖아. 이렇게 맞는 문제를 자신 없던 영역에 하나씩 자신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합격을 위해서 한 걸씩 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공부하지 않고 합격하는 방법이 뭐죠? 자기의 수준에 맞도록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합격을 위해서 한 걸씩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는 것은 본인이 가셔야 되는 거죠. 가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학자도 아니고 이걸 뭐 3년, 5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올해 딱 끝내고 내년부터 돈 벌어야죠. 뭘 공부해. 우리가 학자도 아니고 뭐 석박사 과정도 아닌데. 맞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야무지게 해서 끝내버리자고. 자, 죄송합니다. 너무 열을 낸 것 같아. 죄송합니다. 29번 오세요. 29번. 이제 문제 풀릴걸요. 국도교육법상 한 필지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 경우 행위제한 적용 기준이 다 틀린 것. 자, 그 중에서 한 개의 대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쳤을 때 대지 중에서 330도 이하 동그라미 손 떼죠? 330도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지 중 행비 제한이 가장 강한 지역이 아니라 줄 것죠? 그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O 믿겠습니까? X. O죠. 330도 이하가 있으면은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 등에 적용이 될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자는 가장 넓은 적 기준이 적용되죠. 이때 규정은 뭐죠? 행위제한 규정이겠죠. 네. 2번. 한 필지 대지가 2개의 용도 지역이 중복하여 지정될 수 없으나, 여러분, 한 필지의 대지에 2개의 용도 지역이 중복 지정될 수는 없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으로 걸쳐 지정될 수는 있죠. 한 개의 대지가 2개의 용도 지역에 걸칠 수 있죠? 네. 3번. 건축물이 고도 지역에 걸쳐버리면 면적과 상관없죠?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는 뭐죠?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잖아. 그 다음에 3번. 4번. 한 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입니까? 그 건축물 전부입니까?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안에 규정이 거예요. 대지가 들어가면 틀린 거잖아. 이 답이잖아요. 아니, 조문으로 이렇게 시험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 그럼 이 답이잖아요. 그대 읽어봅시다. 단,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면은 밖의 건축물 부분은 방화지구 안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3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왜 틀렸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입니까? 그 건축물 전부입니까? 그 건축물 전부만 방화지구 기준을 적용하잖아요. 5번 봅니다.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걸치면은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되면은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동그라미,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건축물과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네. 30분 내려와요. 건축물의 4분의 1이 일가 대지의 절반이 고도지에 걸치면은 면적과 상관없죠? 건축물이 그냥 고도지역의 일부만 걸쳐버려요. 4분의 1이니까 일부잖아요.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에 걸치면 어떻게 되죠? 건축물과 대지 모두에 관하여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 맞죠? 답이 2번이잖아. 건축물과 대지 모두가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31번 오세요. 31번 오세요. 31번.
한 개의 대지가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다음과 같이 용도지에 걸쳐 있는데 해당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쳤습니다. 위에는 걸린 상업지역, 밑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위에는 걸린 상업지역, 밑에가 걸린 상업지역이죠. 도로에 붙은 게 걸린 상업지역이죠. 걸린 상업지역 얼마죠? 600. 그 위에는 뭐죠? 제1종 일반 주거지가 얼마죠? 400. 이렇게 걸쳤구나. 거기 드시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쳤는데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지정된 상업지역에 일부 걸치게 된 거 맞죠? 그러면 기준이 330입니까? 660입니까? 660정도 기준으로 해서 잘 봐요. 둘 중 작은 면적이 660정도 이하가 있죠? 이제는 이 대지에 집지할 때 금폐율과 용적률은 뭘 정하죠? 가중평균값.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금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적용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넓은 지역. 둘 중 가장 넓은 용도 지역이니까 건축 제한은 이 대지 전부가 걸린 상업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 제한 규정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건축 가능한 연면적으로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고개 드시고요. 고개 드시고 쓰려고 하지 말고 듣고 이해하고 나중에 혼자 복기를 해봐, 오후에. 그래서 오전에 설명을 듣고 오후에 혼자 필기 안 하고 그냥 이걸 외우지 말고 쓰지 말고 계산문제 필기하는 거 아니야. 이걸 혼자 복기를 해봐. 해보고 혼자 오전에 설명 듣고도 오후에 복기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집안은 문제풀이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집안이니까 문제를 안 풀면 돼. 이게 정답이라니까. 노력하지 말고요. 문제 풀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계산 문제는 5년 동안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나왔는데 요즘에 계산 문제를 안 내는 추세예요, 공부만. 나오면 몇 문제죠? 한 문제예요. 39개지도 한 문제를 5분 걸려서 푸는 게 낫습니까? 안 푸는 게 낫습니까? 5분 걸리면 안 푸는 게 낫잖아. 나머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걸 지키면 더 합격하는 데 유리하다니까. 그러니까 공법은 네, 최선을 다합니까? 못 풀 문제는 버려야 됩니까? 빨리 판단하고 버리는 게 좋아요. 왜 그걸 최선을 다하냐 이 말이야.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필요 없다는 거죠.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건축 가능한 연면적을 물어봤죠. 얘를 저를 보고 연면적을 구하려면 금필 공식이 필요합니까? 용적률 공식이 필요합니까? 연면적이 들어가는 공식이 뭐죠? 금필 공식입니까? 용적률 공식입니까? 용적률. 이렇게 적었잖아. 보세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하려고 했으니까 대지 면적을 알고 용적률을 알면 둘을 곱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럼 대지 면적은 1000제곱미터 알고 있잖아. 그럼 결국 뭘 구하는 거죠? 용적률 구하는데 그냥 용적률입니까? 둘 중 작은 면적의 도로변에 대지가 도로변의 일부 상업지에 걸치고 그럼 둘 중 작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금필과 용적률은 그냥 금필과 용적률입니까? 가중평균값입니까?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용적률을 적용해서 대지 면적에 곱하여 이걸 구할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문제는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중평균 용적률을 보고 구하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니까 곱하기는 산수잖아. 맞죠? 이제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합니다. 한 번 보면 돼, 한 번. 가중평균 용적률은, 저를 보세요.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 대지가 걸린 상업지역에 얼마 걸쳐있죠? 600제곱미터 걸쳤는데, 걸린 상업지역에 허용된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그 조건을 준단 말이야. 용적률 얼마죠? 700? 그래서 600 곱하기 700. 걸린 상업지역에 600제곱미터 대지에는 700%의 용적률이 허용되니까 600 곱하기 700. 더하기 나머지 제1종 일반적으로 400제곱미터 걸쳐있죠? 1종 일반적으로 400제곱미터 허용되는 용적률이 얼마죠? 200. 400 곱하기 200.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가중평균 용적률이 나와. 그 가중평균 용적률이 얼마죠? 500이라고, 500. 500%라고. 계산하면 500이라고.
합하면 2, 4, 8이잖아. 800이잖아. 6, 7, 42, 4200에 800을 더하면 5000이잖아. 100분의, 1000분의 5000은 500이잖아. 맞죠? 그럼 다 구했잖아. 그럼 안 봐요. 여기. 가중평균용률을 구하니까 얼마라고요? 500. 가중평균용률 500. 대지 면적은 400에 600이니까 대지 면적은 얼마죠? 1000. 두 개를 떼면 됩니까? 그죠? 그럼 1000, 대지 면적이 1000이죠. 100이 아니고. 여기 동그라미 두 개 떼면 여기 두 개 떼야 되죠? 100을 곱하지 않고 100을 나누지 않으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500은 얼마죠? 연면적. 얼마죠? 5000제곱미터가 연면적이다 이 말이죠. 근데 잠깐만.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안 풀어야 합격하는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 이걸 웃으면서 싹 지나가야 돼요. 아이고 계산 문제가 나왔네. 오늘도 한 번도 지난 오늘도 과거에는 나온 적이 없다고 근데 왜 올해 나왔을까라고 하지 말고 올해 나왔구나 웃으면서 지나가 버리나니까. 이걸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단 이걸 웃으면서 지나가면은 그때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남죠. 그때 여유 있게 가지고 놀면은 여유가 있으면 풀리는데 이게 공법에 세 번째 문제 나왔다고 세 번째 이거 풀고 앉아 있으면 나머지 37개는 앞으로 풀어야 되잖아. 여기서 시간을 그때 5분, 6분 보내는데 답은 틀리면 최악이잖아. 나중에 10개는 읽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답을 울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푸는 게 정답입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안 풀고 나머지 문제에 최선을 다한 다음 마지막에 가지고 노는 문제. 근데 여유가 있으면 이거 풀려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비법인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공법은 4문제, 5문제 여러분이 안 배웠거나 풀 수 없는 문제가 늘 나옵니다. 그래서 공법 뭐 풀 수 없는 문제 5개를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돼요. 32번. 32번 문제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딱 시험지를 받았잖아. 이런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일단 안 풀어야 된다니까. 금방 이야기 했잖아. 풀지 말라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어? 안 풀어야 돼요. 이걸 안 풀고 지나가야 된다니까. 단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미안해요. 앞에 앉아가 괜히 그냥 대표를 야단 맞았구나. 자, 32번 보세요. 32번 문제 나는 그냥 그 문제 봐도 안 봐도 답이 나와. 건축물이 어디에 걸쳤죠? 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역에 걸쳐도 건축물 전부하고 뭐까지? 대지까지. 고도지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A, 대지 부분이죠. B는 고도지구 밖에 건축물이죠. C는 고도지구 안에 건물이죠. D도 고도지구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A, B, C, D 모두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기준을 적용하지. 맞습니까? 정답 몇 번이죠? 5번.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탁 보면은 고수들은 보이는데 하수들은 이걸 다 그림을 보는 순간 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사람을 먹을 생각도 없는데 사람이 호랑이를 보고 죽어버리는 거죠. 기절해버리는 거죠. 33번. 국토교육법상 한 개의 대지가 그림과 같이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습니다.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 행위제한, 건축 제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잘했죠? 녹지지역이구나. 녹지지역은 C라고 했네요. 얼마가 걸쳐있죠? 녹지지역에 400정도 걸쳐있구나.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구나. 관리지역에 500정도 걸쳐있네요. 관리지역은 B죠? B. 500정도 걸쳐있고. 제일 왼쪽에 농림지역에 A. 농림지역에 A에 400제곱미터, 300정도 걸쳐있구나.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딱 보니까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 그린 거 맞죠? 그럼 일단 머릿속에 뭐가 쳐야 되죠? 각각의 이 단어가 떠올라야 되죠?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각각이다, 이면 각각. 그러니까 녹지 지역 C400제곱미터 무조건 녹지 지역에 적용이 될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겠죠. 근데 그 밖의 지역이 두 개라, 두 개. 두 개인데 둘 중 하나는 330도 이하가 있어. 그러면 2대 제17 대 근평의 용적률은, 이거는 근평의 용적률은 뭘 정해야 되죠? 가중 평균값. 건축자는 둘 중 넓은 지역이니까 둘 중 넓은 지역이 관리 지역이죠? 그래서 A하고 B는 건축 제한이 뭐죠? 넓은, 둘 중 넓은 관리 지역. 녹지 지역은 뭐죠? 녹지 지역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A, B는 관리 지역 맞죠? C는 녹지 지역 맞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휴식하고 지구단위 계획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